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중 고등학생들에게 붙잡히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3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관들은 이들의 집에 3번이나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변호사님. 네. 질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한 상가에 가셨죠? 오후에 가셨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 다른 상가를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상가 예. 편의점. 예, 아무튼 이렇게 조문을 가셨죠. 예. 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 또 지인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지인보다는 이제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유해자 사건 반장을 얘기하시더라. 제가 킹이기도 하고 딴 데 가서 킹이기도 한데 사건 반장만 보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실화 탐사대도 하고 뉴스킹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다 무시하고 사건 반장만.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원보 알겠다. 우리 박 변호사님이 워낙 이 존재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사건 반장에서? 전 양원보 진행자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같이 갑시다. 가세요. 예. 양 변호사님. 아니, 저런 게 경쟁력인가 싶어서 부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좀 배우세요. 예? 저렇게 해야 장수하는 겁니다. 나 저런 걸 못해. 양 변호사님 최근에 잘리셨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를 발표합니다. 이번 여름 6차 유행 때 치명률이 0.05%밖에 되지 않았기에 실내는 몰라도 실외에서는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건데요.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누리꾼들 반응은 대체로 비슷하더라고요. 실외, 실내 그냥 다 풀어라고 말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자. 자, 김서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역시 뭘 좀 아는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는 10월 4일 화요일 시즌2로 돌아오는 사반 가족회의에 대해서 문은정님, 이민규님, 파랑나비님, 이정희님, 손장훈님 등등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뿐 아니라 어디 사는지까지 지역신문에 다 나옵니다. 한국 너무 이상해요 하신 브라이언 정님, 가식 없는 방송이라 너무 좋습니다 하신 박성민님, 말레이시아까지 출장 와서 쇼핑도 않고 호텔에서 사반봅니다 하신 캐시킴님, 울 엄마 이미전 여사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신 유지연님, 박지연 당장 법조계를 떠나 빨리 영화판으로 가란 말이야 하신 이주희님. 자, 박 변호사님 잡아주시죠. 박 변호사님 연기가 너무 출중하니까. 아닙니다. 예. 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구찌뽕님, 최순남님, 신줄리님, 광주 치평동 편의점 최화영 사장님, 이주인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바 뉴스데이 6번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단속 피하려 007 작전. 자, 과적 단속을 피하려는 한 화물차의 꼼수가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트레일러 한 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개측기 앞에서 멈칫 하다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자, 삐요 단속반 출동하는데, 야, 이 차 뭐야 이거? 비켜! 자, 같은 날 밤입니다. 이번엔 승용차가 저렇게 개측기가 있는 화물차 전용차로 떡하니 맞고 있죠. 자, 그런데 그때 낮에 봤던 그 트레일러 개측기 없는 통로로 쓱 안녕. 자, 진짜 김 기자 시쳇말로 좀 이걸 이 말을 할게요. 얍삽합니다. 네, 지난달 31일 중부 내륙고속도로 요금소 앞에서
화물차 한 대가 잠시 멈추더니 차체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무게 측정을 줄이려고 바퀴축을 조작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한 단속 관리자가 나서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막아섰고 그 사이에 화물차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동일한 요금소인데요. 이번에는 흰색 승용차가 나타나서 무게 계측기가 있는 화물차 전용 차로에 고장난 듯 멈춰 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앞서 낮에 이곳을 지나갔던 화물차가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요금소를 통과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아 진짜 제가 좀 약간 그 과거를 좀 밝히자면 제가 이 공익근무를 했는데요. 아, 과적 단속 차량을 잡았습니다. 제가. 정말요? 천호대교에서 오. 천호대교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 다 양원보 덕분이다. 저의 공도 있는데. 네. 야 진짜 저 개측기 피해가는 거 진짜 저거 악질이거든요. 아니,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화면에서는요, 어떻게 계측기 위에서 차가 고장이 나죠? 저럴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게 가능한 일일까요?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고장 났어요. 그런데 아니 그럼 뭐 수리 영수 중이라도 있어요. 그럼 또 답변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자기는 한패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하. 우연히 계측기 앞에서 하필이면 딱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예, 아니 차선이라 좀 뒤쪽에서 고장이 나지 어떻게 계측기 위에 올라가서 뚜껑을 올리고 서 있느냐고요. 근데 어쨌든 저쪽 이제 요금소 측에서는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요? 이제 공익근무를 해서 잘 알겠지만 예. 저 정도 규모의 트럭이 짐을 초과해서 실으면 아이고.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이익을 맞습니다.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안전이 해쳐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연차 내고 은행으로 고고. 한 누리꾼이요. 이 로또 1등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후기 글을 인증샷을 올렸는데 함께 보시죠. 아, 제가 숫자에 약한데 어떤 거야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20. 모르. 자, 일단 이게 13억. 이 세금 떼고 13억 1,498만 8 아무튼. 자, 1033회 1등이라는 이 누리꾼이 농협은행 본점 거래 내역과 함께 이렇게 인증샷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증문즉답 시작. 로또 매주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저는 안 믿고 될 일이 없대. 절대 안 삽니다. 예. 안 사요, 안 사.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돼, 더 안 돼.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안 되고요. 아무튼 이게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그렇죠. 어. 1등은 농협은행 본점이고요. 2등, 3등은 지점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협은행 본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직장인이라면 연차를 낼 수도 있죠. 또 복권 수령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지급하기가 좀 어렵고 지금 한 13억 정도면 한 30% 이상이 좀 또 세금이에요. 예. 원래는 19억인데 세금 빼고 한 13억 받아간 것 같아요. 아마 이분 상당히 기뻤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자랑을 한 것 같아요. 연차 내고 로또 금액 받아왔다라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건 그거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자, 교수님. 로또 사신 적 있다 없다? 없어요. 받아본 적은 있어요. 예? 선물로. 선물로. 어디 갔더니 예. 이 주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느낌, 그거는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당연히. 예. 자, 뭐 혹시 뭐 꿈 같은 거 안 꾸셨나요? 저는 이제 꿈들은 꾸는데 이 복권을 사질 않으니까 꿈하고 매칭이 안 되고요. 저는 이제 이 피해자 학적인 측면에서 저 누리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자기가 자랑을 하잖아요. 이제 저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부럽다 이거로 끝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구지? 내가 한번 찾아가 볼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신상 같은 것을 이렇게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조심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돈줄 맞은 그런 식당 사장님들 있잖아요.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세상에 다음 날 되면 온갖 군데서 기부하라고 막 연락이 온답니다. 당신 돈 벌었으니까 돈 좀 내라고. 나 도와달라고. 뭡니까? 자, 아무튼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피하려 했는데 참사로입니다. 이게 좀 잘못 들어갔네요. 자, 오늘은 사고를 피하려다 되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진 사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불박차가 차선을 일단 변경하다. 갑자기 뭐야? 왜 중앙 분리대?
아이고야, 안 돼, 안 돼. 와, 이거, 자, 뒤에서, 같이 이렇게 딱 만났구나. 아이고, 세상에. 휘청이는 거 보세요. 쾅, 아이고, 세상에. 자, 양 변호사님, 이 옆에 지금 덤프트럭이 달리고 있었는데, 야, 겨우겨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글쎄요, 저건 누구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양쪽 다, 그러니까 한쪽 블랙박스 차량은 3차로에서 2차로로 가려고 했고 위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오르는 차량과 겹칠 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른지 몰랐기 때문에 오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들어가셨다라고 하는데, 저런 정도 어쨌든 뒷차량 같은 경우가 전방에서 오는 차량을 못 본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굳이 따지자면 뒷차로 쪽에 과실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뭐 다행히 한쪽 차량이 그 큰 사고로 안 이어졌죠. 그러니까 충돌이 아닌 것만으로 다행인 거죠. 저 하얀 차만 손해를 좀 크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잘 달립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 주목해 주세요. 덤프트럭, 아이고 세상에. 와, 이거 야, 덤프트럭 앞서가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굴러서, 아이고 여기 또 차 추돌 사고 났네. 어쩜 좋아.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해요 이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갓길이 없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덤프트럭 책임이 적어 보입니다. 그래도 이제 속도 같은 걸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만약에 추돌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덤프트럭도 과실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보면 갓길이 사라지는 바람에 그 갓길에 부딪혀서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 그 옆에 그걸 보다가 정차했다가 추돌 사고 또 하나 더 생깁니다. 1차로 부근에. 그거는 이제 항상 앞뒤 추돌이 있을 때는 뒷차가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그까지 감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뒷차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되고, 여기도 깜짝 놀라서 아마 이 블랙박스 차량 앞에 저 차량이 섰던 것 같아요. 정차했는데 이 블랙박스 차량이 정차를 잘 못하고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거든요. 뒷차 과실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장면 한문철 TV인데요. 오늘 뉴스룸 끝나고 한분리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한분리 시작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가시죠. 삼겹살에 빠진 월드스타입니다. 삼겹살에 푹 빠진 외국인이 있다는데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집게 들고 삼겹살 굽는 저 사람, 앞에는 맥주와 찌개 그리고 혼밥의 단짝. 자, 저 보세요. 휴대폰 동영상. 제가 딱 혼밥할 때, 혼자 밥 먹을 때 저러고 먹거든요. 자, 그런데 저 양반, 좀 익숙한 사람 같죠? 그렇습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007 등등에서 세계적인 배우, 주로 악역으로 유명한 배우, 매즈 미켈스 혹시 아십니까? 예, 김 기자. 네. 프라하에서 혼자 삼겹살 구워 먹는 백인 아저씨라는 제목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영화 배우 매즈 미켈슨이 체코 프라하에 있는 한 한식당에서 혼밥하는 모습인데요. 미켈슨은 영화 촬영차 프라하에 머무는 동안 이 식당을 무려 8번이나 찾았다고 합니다. 와서 다양한 한식 메뉴를 시켜 먹었고 젓가락질도 상당히 능숙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식당 사장님께서는 미켈슨이 편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일부러 말을 걸지 않다가 8번째 방문했을 때 용기를 내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까요? 사주가 최악인 남자친구. 자, 오늘은 말이죠.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사주가, 아이고 이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거 어쩜 좋아, 이런 얘기죠. 네, 30대 초반 여성인 글쓴이는요, 사랑꾼인 30대 중반 남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결혼을 앞두고 3번의 사주를 봤는데 글쎄 남자친구의 사주가 모두 최악으로 나와서 너무 고민된다는 겁니다. 사주의 내용은 남자가 탕진기가 있어서 아내가 벌어온 돈을 날린다. 바람기가 있어서 바깥으로 나돈다. 다정한 모습은 결혼하면 변한다 였던 겁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3군데에서나 같은 내용의 사주가 나와서 이걸 믿어야 할지, 사주를 듣고 결혼을 해도 될지 고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Put your hands up time. 자, 사주는 미신일 뿐 사주 따랐으면 지금 배우자 안 만났다. 손. 양 변호사님, 소수 의견. 자, 사주는 통계다. 3군데서 같은 말 들었으면 거르는 게 맞다. 손. 이게 이거 하이 히틀러라니까 그거. 근데 왜 그걸 확인해 봤으면 그 3군데까지 봤다 하면
본인도 찝찝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이런 게 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굳이 왜 그렇게 3번 다 하긴 합니까? 박 변호사님 이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 절반만 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근데 저 교수님 이거 뭐 황희정승 또 컨셉이신가요? 이 말도 맞다 저 말도 맞다? 아, 그게 아니고 지금 이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지게 되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런데 그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그 사람이 그러면은 3년 고개에서 한번 쓰러지면은 3년밖에 못 쓰러지니까 한 20번 정도 쓰러지면 한 60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오엑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 여성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찝찝하다 그러면 안 하면 되고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은 그런 결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여기에 이제 상담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렇게 그 올린 분은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유로 삼아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또 여쭤볼게요. 일단 제가 김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김 기자도 언젠가는 뭐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저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선택?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 이제 안녕. 아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글쎄요, 자기가 본인이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판단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자, 양 변호사님과 오 교수님 그리고 박 변호사님 세 분 일단 기혼 남성이신데 우리 나 결혼할 때도 사주 봤다 안 봤다? 봤다. 양 변호사님은 근데 저는 사주를 볼 줄 알아요. 동양 제가- 철학을 네. 전공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동양 철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서 하도 물어보길래 그냥 짜증이 나서 공부를 해버렸어요. 아이고야. 실제로 봐주기도 하고 다녔는데 과거에 예전에 사주 단자를 왜 결혼 혼인 전에 주고 받았냐면 그때는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몰랐을 시절이잖아요. 집안끼리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 그 여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정보가 사주 단자였던 거예요. 아하. 요즘 세상에 왜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결혼할지 말지를 정합니까? 21세기에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사주를 봤던 박 변호사님.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어. 저희 어머니가 방송 이 여사님께서? 어머님께서 보셨고요. 흐뭇해 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좋으면 다행인데 봐서 나쁘게 나오면 이렇게 찝찝해. 개한tak하더라 이렇게. 아, 개한tak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야, 그리고 자녀분 둘을 낳고 예, 지금까지 예, 예. 행복하게 사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건 사실 저는 뭐 별로 그걸 믿질 않는데 어머니가 믿는 거니까 뭐 저는 굳이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주는 우리 생년월일을 가지고 괴를 뽑아서 보는 거잖아요. 3번, 4번, 5번, 6번 봐도 똑같은 괴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3번 봤는데 3번 다 같은 게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중에서는 열띤 토론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는 예. 어떤 사람 중에서는 열띠요. 사주를 자기들끼리 봤는데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 사주를 갖다가 바꿔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어머니가 보시고 야 정말 좋은 사주다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출산 전 우연히 봤던 사건 반장 이제는 최 프로가 됐다는 백순정 여사님. 백순정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이 출산 일주일째 아기 수유하느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중에도 이걸 보고 계신다고요? 이번에 얻은 둘째 쌈박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키우세요. 빌딩 숲을 떠나 진짜 숲으로 가볼까요? 바람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나를 찾는 순간 Welcome to Mountain, Welcome to Millet. 더하다 아이더의 코듀라를 아이더 코듀라 컬렉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기각 이유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또 네,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2층 가정집으로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이 나오네요. 네, 이 20대 남성은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남성인데요. 들어가서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고는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여성이 112에 신고해서 긴급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저 사건이 발생하기 1시간 전에 이미 지금 경찰이 출동한 모습이 보이는데 저러기 1시간 전에도 한번 왔었다면서요, 경찰이? 정말 공식처럼 똑같은 얘기 나오죠. 헤어진 여자친구 그만 만나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녀. 계속 시내에서부터 따라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그때 출동을 해서는 그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갔었는데 돌아간 줄 알았더니 집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넘어 들어와서 폭행을 해서 다시 이번에 이 체포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한테 당신 이러지 마 경고를 한번 받았는데 또 와서 이젠 폭행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살고 있는 2층에 침입을 합니다. 침입한 방법은 배관을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저렇게 올라가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여성 피해자 여성한테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폭행을 행사를 하는데 뺏기기 직전에 이 여성이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뭐 비명도 들리고 그래서 경찰은 코드 제로 강력 사건 발생이라고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경찰 7명이 출동을 했고요. 그 7명이 남성을 현장에서 바로 체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과거에도 폭력 전과가 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진짜 이런 사건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 자, 이런 자들은 일관되게 똑같아요. 뉴스를 안 봐요. 신당역 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막 이렇게 들끓고 있으면 평소에 저러려고 하다가도 아차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뭐 뉴스를 볼 만한 정신적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 스토킹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 자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저 남성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일을 그 바로 상대되는 그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경찰의 경고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를 하고 난 이후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남의 집 그 배관을 타고 오르는 저런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사건에서 진짜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분위기 파악. 자, 법원의 판단. 저자 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또 기각. 네, 이 재판부 창원지법 진주지원이었는데요. 스토킹과 주거 침입, 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였습니다. 박 변호사님. 납득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 영장 실질심사도 자주 이제 저희도 들어가 보면 제가 봤을 때 만약 저 영상을 보여줬으면 판사님이 기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저 영상을 봤더라면 그러니까 안 틀었을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영상을 보고 어떻게 저거를 저래 놔두면 나가면 바로 영장 사유 중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있지만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영장의 발부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고 전과가 또 폭력 전과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부분이 조금 뭐 다른 이유들도 뭐 우리가 저희가 정확하게 이 결정문을 못 봤기 때문에 말씀하기 좀 어렵지만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 양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주환 신당역 사건 주범 전주환은 주거가 일정치 않았을까요? 아니죠. 직장은 어땠을까요? 직장 멀쩡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었어요. 예? 이 정도면 도주 우려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는 전주환도 뭐 얌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자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면 전주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보진 않았지만 검찰이 구형을 9년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이 청구됐을 시점에 이미 중대 범죄가 저질러져 있던 거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혐의는 폭행도 있고 주거침입도 있고 스토킹법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법정 구속까지 안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재판부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도 구속형, 그러니까 실형까지 안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이게 이렇게 쉽게 기각이 안 됐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같은 분위기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전주환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중대 범죄로 이미 그때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신당역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부글부글 하니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에 주거침입 혐의 재판 도중에 그날이 선고 공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주거침입 외에도 내가 스토킹 당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법정에서 그냥 구속시켜버렸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법정에서 가능해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장소에서 바로 구속 실질 심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속도 가능한데 이 사실은 피해자를 많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해 행위, 뭐 우리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이 사람이 실형이 떨어질 수 있느냐 이거 보는 것도 옛날 기준이고요. 지금 다른 범죄 말고 이런 성범죄나 이런 성범죄에 가까운 범죄들은 피해자한테 위해를 가는 부분 이 부분을 계속 배제하고 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법원의 어떤 판단을 보면 이런 댓글을 다십니다. 판사 당신 가족이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 것이냐,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대부분 또 이런 논박을 하죠. 아이고 뭐 논리적으로 반박을 못하니까 맨날 가족. 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아이 그런데 세상에 당신의 문제여도 이렇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이 지적만큼 가장 솔직하고 논리적인 지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현장에 있는 그 경찰관들 같은 경우는 참 이렇게 괴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데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은 아니 이런 사람을 구속을 시키지 않고 이 영장이 기각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영장 발부 사유에 증거인멸, 뭐 도주 우려도 있지만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그 신당역에서 발생됐던 전주환 사건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사법부 같은 경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유사한 일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후 약방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스토킹 범죄가 이렇게 발생이 되니까 이번에 이제 경찰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재량권의 문제거든요. 강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보통 사람이 남의 집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했는데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그대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제2, 제3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은 조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또 계속 비슷한 일은 벌어질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때마다 또 다시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여고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범행 중 고등학생들에게 붙잡히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봅니다. 자, 김 기자가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벽에 내리치는 모습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액정은 물론 본체까지 산산조각이 나고 내부가 너덜너덜해지는 모습인데요. 아무 말 없이 무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저렇게 계속해서 내리치는 남성의 모습에서 굉장히 음산한 기운도 느껴집니다. 양 변호사님 왜 저러는 거예요? 저 남성이요. 좀 휴대전화로 여고생을 불법 촬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하철역에서. 근데 학생들이 에스컬레이터.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더 훨씬 대범하기도 하고
여학생이 왜 무슨 짓이냐 하면서 가방을 딱 움켜잡았다라는 거예요. 여학생이요? 예.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이니까 좀 밀치고 도망을 가려 예, 했던 예, 겁니다. 그 주변에 있던 남학생이 이를 보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하면서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혔는데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붙잡힌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한다는 일이 자기 휴대전화를 막 부순 거예요. 증거를 없애겠다고 뭔지 모르겠지만. 나이 30대 그러니까요. 후반에 10대 고등학생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음. 자기가는 증거를 없애겠다고 저 짓을 한 겁니다. 지금. 박살을 낸 겁니다. 아마 저거 말고도 다른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이 어쩌면 현행범으로 검거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마 촬영하는 모습을 뒤에서 다른 여학생이 보고 찍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피해자하고 이 여학생이 이 남성을 붙잡고 있는 도중에 남성을 붙잡기에 여성들이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했대. 그 당시에 옆에 남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대 남학생, 고등학생이 바로 붙잡고요. 불법 촬영범이기 때문에 이 남학생 역할이 컸는데 이렇게 걸리자마자 걱정이 되니까 스스로 휴대전화를 박살내는 모습까지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여동생 생각이 났다. 자, 보통 이제 저런 의인들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의인들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 자식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보신 것처럼 여동생 생각이 나서 그랬다. 자, 관련해서 저 불법 촬영범을 현장에서 잡은 남학생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봤을 때, 제 여동생이 그런 일 당했을 때 더 화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주변에 저밖에 남자가 없고 솔직히 여자가 아무리 힘세서 잡아봤자 남자가 힘 가격해서 도망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음성 변조를 했는데 자, 그 불법 촬영하는 그 범인을 딱 붙잡은 여학생도 정말 용기가 대단하고 그걸 밀치고 도망가니까 그걸 쫓아가서 탁 잡은 지금 저 남학생도 정말 대단하고 말이죠, 교수님. 아까 이제 뭐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당신 자식이라면 하는 이런 어떤 그 가정법이 이제 그 성립이 된 건데요. 저 남학생의 머릿속에는 바로 저 피해를 당하는 여학생이 내 여동생이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당되는 학생의 학교 측도 뭐 이 학생의 행동이 상당히 자랑스럽다. 그리고 이런 그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들을 선발할 때 학생 때 이런 선행을 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은 가산점을 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관은 필기 점수 1점, 2점을 맞는 것보다 저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그런 그 직업이거든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 휴대폰 부수는 장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일단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양 변호사님, 자 저거 포렌식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 남성 정말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80년대, 90년대 필름 카메라면 저렇게 해서 필름이라도 날아가면 안 남겠죠. 예. 하지만 휴대전화 안에 하드디스크 얼마나 조그만지 본 적 없죠. 하드디스크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예. 고스란히 살아나죠. 저 정도로는. 예. 어림도 없습니다. 참 저런 진짜 한심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제가 오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뭡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요즘에 말이죠.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불법 촬영범들을 이렇게 뭐 안 보이는 곳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유튜버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뭐 사건 반장에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그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요즘엔 말이죠. 이 휴대폰 모양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가. 그러니까 보통의 휴대폰이라면 저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가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찍으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티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하면은 앞에 뭐 어떤 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카메라가 여기 달린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보면서도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을 찍는 겁니다.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진짜. 진짜 그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네. 아니, 그게 신제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제품이요. 근데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미 범행 의도가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왜 이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불법 촬영을 하느냐?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그 불법 촬영한 것을 자기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해서 일종의 그 트로피 효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고 또 이제 그 찍는 그 과정을 그 자체를 본인은 굉장히 그 흥분을 하면서 즐기는 그런 심리로 이렇게 그 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까 유튜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는 그야말로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것이 그야 불과 몇 초 만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혹시 불법 촬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명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우리 학생들 칭찬 한마디 그냥 우리 경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상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 반장 연락 주시면 김은배 팀장을 통해서 피자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이 쏘시겠다는 게 저는 아니고. 불고기 쪽으로 가고 피자, 이 학생들 피자를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피자는 김은배 팀장이 아니, 학생들이 고기 좋아하는데. 고기 먹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다세대 주택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112 상황실에 걸려온 전화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기 때문인데요.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주변을 수색하고 30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112 상황실은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가 그대로라며 뭔가 이상하다, 재출동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다시 출동한 경찰이 현관문을 두들기자 한 남성이 뛰쳐나와서 재빨리 도망갔고 집안에서는 심하게 다친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사건하고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한데, 자, 김 기자가 일단 이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난 17일 오전 11시 23분쯤 경기 남부경찰청 상황실에 한 여성의 112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당시 전화를 받았던 상황실 근무자는 10여 초간 이어졌던 통화에서 남녀가 실랑이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끊기자 이건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출동 지령을 내렸다는데요. 경찰관들이 신고 접수 8분 만인 오전 11시 31분에 현장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 인근을 30여 분 동안 수색하다가 별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오후 12시 4분에 지구대로 다시 복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찰이 또 한 번 그 집으로 간 건가요? 왜냐하면 이후에 휴대전화 위치 파악을 해보니까 여전히 신고를 했던 장소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4분에 복귀를 했다가 12분에 다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8분 만에 다시 간 거예요. 예. 이번에 다시 집을 방문해서 문을 두들기니까 남성이 뛰쳐나오더라는 거죠. 이번엔 사실 이제 강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뛰쳐나왔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어떡해요? 남성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을 쳐버렸거든요. 예. 도망을 쳐버렸고 집안에는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쓰러져 있는 게 발견됐고 남성 같은 경우는 결국 차량 위치를 추적을 해서 2시간 정도 걸린 모 IC에서 계양 IC를 하는데 IC에서 남성을 검거를 했고요. 이 남성한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을 받았는데 오전에 자신의 그 자택에서 주먹 등으로 아내를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야,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 아내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알고 보니 3번 출동이었다. 참, 저 2번 아니에요? 네, 일단 아까 오전 11시 반쯤에 출동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 보니까 앞서 같은 날 새벽 이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관들이 1차 출동했었다고 합니다. 아, 새벽에 한 번 더. 네,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각이었는데요. 당시 경찰관들은 부부를 분리해서 조사한 뒤 부상을 호소하는 아내를 병원으로 보냈고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구두로 경고를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오전 9시쯤 아내의 안전 상태도 확인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원에서 귀가한 이후에 다시 부부 간 싸움이 벌어졌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출동 당시 경고 조치를 한 다음에 아내의 상태를 추가로 확인했어요. 그 이후에 경찰이 또 출동하긴 했지만 집 주변에서 1시간가량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배회하는 사이에 아내가 중태에 빠지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자, 하나, 둘, 셋. 3번이나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들으시는 분이 오해를 하실까 이제 배회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셨지만 두 번째 갔었을 때 집 주변을 수색을 한 거죠. 수색이겠죠. 집 주변을 왜 수색을 했냐면 혹시라도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고 또 바깥에서 휴대전화 위치 자체가 바깥 주변에서 집 주변에서 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갔을 수도 있고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차 신고가 들어왔었고 1차 때 폭행이 분명히 있었고 경찰도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내부에 그럼 들어가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소리도 안 들리고 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때 판단을 못하고 다시 지시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라고 들어갔다가 다시 8분 만에 출동을 했던 겁니다. 아, 교수님, 이게 참 저는 이제 현장 경찰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현장 경찰들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고 아니 경찰이라고 괜히 막 함부로 땄다가 아무 일도 없었으면 나중에 문책을 당했을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라고 별 수 있느냐 권한이 없는데 라는 지적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이라도 따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 국가 예산을 좀 편성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재출동한 이유가 바로 이 신고를 한 그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라는 것이 바로 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출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문을 따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그 결정은 바로 이 그 신고를 했었던 그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가 바로 그 집 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설사 그 판단이 조금 잘못돼서 나중에 문을 뭐 따는 데 있어서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정도는 국가에서 뭔가 해준다 하더라도 신속히 구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경찰을 우리가 비판을 하는 거 정도 물론 지금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당시 현장 판단하고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그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거 뜯고 들어가가지고 뭐 문제가 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쭈삣쭈삣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합니다 진짜. 일단 그 남편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살해할 의도로 지금 그런 목졸림이나 행동을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상당히 중한 범죄에다가 만약에 밖에 있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2004년 6월 25일) 오전 8시 아침부터 불이 켜져 있는 노래방을 수상하게 여겨 들어가 본 경찰관은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린 채 숨져 쓰러져 있던 겁니다. 현장에선 범인이 버리고 간 걸로 보이는 흉기와 담배꽁초가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는데요. 13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집요하게 범인을 쫓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원한을 풀고자 했던 형사였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외의 단서가 발견되는데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13년 만에 풀린 원한, 대구 노래방 살인 사건을 되짚어봅니다. 자, 이번 사건 연구소에서 다루는 이 사건 좀 한번 많이들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가 됐든 살인 사건은 이런 제가 표현을 쓰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영화 같은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노래방에서 일하던 한 중년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채 발견됐는데 그 증거를 마땅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2004년 6월 25일 아침에 이런 게 발견되는데요. 대구 북구에서 순찰을 하던 경찰관이 아침에 노래방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걸 좀 수상하게 여겨서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된 건데 피를 흘린 채 한 여성이 쓰러져 있던 겁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던 40대 여성 안 씨였는데요. 몸 곳곳에 흉기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신체 일부는 훼손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평범한 주부였는데요. 자신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한 번씩 용돈벌이를 하러 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별다른 채무나 원한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용의자를 딱 특정할 만한 증거가 하나쯤 있었을 텐데요.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새벽 시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워낙 늦은 시각이라서 목격자도 없었고 주변에 CCTV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담배꽁초 같은 유류품들을 확보를 하긴 했는데 거기서 DNA는 확보를 했어요. 하지만 지문 채취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할 만한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때 2004년 정도면 그렇게 과학 수사가 부진할 때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이제 지문 채취에 만약에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 등록할 때 10지문을 다 채취를 하니까 비교 대조군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DNA를 설사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대상되는 사람이 중범죄에 해당이 돼서 국가에 DNA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조군이었기 때문에 그 DNA를 하나가 아니라 3개, 4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마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범인의 실마리가 딱 드러납니다. 네. 2017년이었는데요. 11월 21일 오후 11시 50분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20대 여성이 둔기에 머리를 맞고 손가방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현장을 수색하던 경찰은 CCTV에서 한 남성이 범행 현장 인근을 배회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포착하고는 그 일대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모조리 수거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요. 믿기 힘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13년 전의 장기 미제 사건, 그 노래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됐던 담배꽁초의 DNA와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자, 그럼 저 퍽치기, 범인은 잡았습니까? DNA가 있다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건에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구경찰청의 미제수사팀이라든지 범죄부서관 아주 팀을 구성해서 검거를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 근처에 대구 중부 이 지역에 CCTV하고 기지국 전화 다 검색을 해본 겁니다. 사람 다 하나하나씩 확인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했고요. 노력 끝에 48세 이모 씨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행적을 지금 주소 같은 걸 알아내가지고 2017년 12월 28일 오전 6시에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씨를 검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제가 앞서 말한 영화 같은 상황이 진짜 벌어집니다. 자, 이 노래방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단 하루도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현장을 돌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피해자 안 씨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직접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어머니 모습도 제대로 못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렸는데 단서도 없다죠. 용의자를 못 찾고 있다고 하더니 미제 사건으로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아하. 뭐 경찰이 탓하는 게 아니라 미제 예, 사건이 예. 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들이 공부를 해서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요. 세상에.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형사가 됩니다. 형사까지 진급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급을 해서 이제 형사가 됐으니까 사건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정말 지금 추적을 했는데 내 어머니를 죽인 놈을 네. 잡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추가 단서들을 못 찾고 있던 중에 이런 일이 이뤄진 겁니다. 야, 교수님, 진짜 이거는 진짜 어떻게 참 저런 일도 있습니다. 진짜 이건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영화 같다라는 생각밖에. 예.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당사자에게는 어머니의 그 원수를 찾기 그렇죠. 위한 굉장히 긴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야말로 집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경찰관이 돼야 되죠.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두 번째, 그 지역에 배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려면 경찰에서 수사 경과를 본인이 택해야 되고 네 번째는 미제 사건 전담반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네 가지를 다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결국 그쪽에 있는 조직에서 어머니의 범인을 잡았다. 정말 이것은 이 집념이 아니고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아주 드문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그게 아들이 잡은 거야 딱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 지금 눈물 나신다고. 그런데 정말 제가 이 사건 기록을 좀 봤더니 그 어머니가 왜 이 오빠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그렇게 새벽에 일을 하고 했냐면 자녀들 학비를 벌려고. 그렇죠. 돈 벌려고. 세상에, 그러면 이 형사가 된 아드님 입장에서는 내 엄마가 나 공부 이거 뒷바라지를 하려고 하시다가 저렇게 비명에 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 오윤선 교수님 설명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의 형사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같은 이제 수사팀에 다른 형사들이 있는데 그 형사들이 봤을 때는 혹시나 만약에 검거하는 과정에서 예. 범인하고 맞닥뜨려진다. 그랬을 때 뭔가 어떤 개인적 감정 때문에 그르칠 수 있다고 아마 얘기를 했던 것 뭘 같아요. 그렇죠요? 죽여버리거나 뭐 예를 들어서 큰 또 다른 일이 되거나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거의 좀 해결될 그 기미가 보이니까 불상사를 우려해가지고 수사팀에서 뺐습니다. 장기 휴가를 좀 다녀와라 했고요. 또 우리 이 김형사도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찾고 짚지만 수사본의 동료들이 내 대신에 잘 잡아주겠지 생각을 하면서 믿고 휴가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형사, 너는 그래 정말 뭐 누구보다 더 이자를 잡고 싶겠지만 너는 빠져다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몇 가지를 통과해서 겨우 수사팀에 간 건데 겨우 가서 이제 제가 잡아야 되는데 그걸 또 받아들이기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럴 줄 알았어. 그 짓만 한 게 아니었어요. 네. 잡고 보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들은 이 씨가 범인이 2004년에 범행을 저지르고 또 2017년에 또 강도상해를 저지르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과연 그 기간 동안 조용히 지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법이 유사한 범죄 사례들을 분석해봤다는데요. 그러다가 2009년 2월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노래방에서 40대 여주인이 흉기로 사망하는 찔린 채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의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동일 지역이었고 사인이나 현장 상태 그리고 별다른 증거가 남겨지지 않았다는 점도 모두 비슷했던 겁니다. 면밀하게 두 사건을 교차 분석해본 결과 역시 같은 범인의 소행으로 드러났고 이 씨는 연쇄살인범이었던 거죠. 결국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뭐 일명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연관관계도 없었고 2004년 그럼 살인을 도대체 왜 저질렀냐라고 이렇게 동기를 파헤쳐 보니까 처음에 2004년에는 술값이 너무 비싸게 나와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해쳤다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진짜 이유를 더 털어놓은 게
지인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데 지인이 가고 나니까 노래방에 이 범인하고 술집 그러니까 주인만 사장님만 남았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성폭행을 하려다가 저항하니까 살해를 했다는 거고요. 2009년 사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르다가 살인을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3건의 상간 미수 그리고 2건의 살인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뭐 이런 미치광이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더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그 앞서 그 형사님, 그 아드님의 정말 심리 상태를 좀 더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진짜 그 이놈을 어떻게든 잡아서 우리 엄마의 이 한을 풀어주고 싶다.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 넌 좀 빠져라. 와, 저 같으면 그거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신 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수사팀의 그 권유를 본인이 수용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더 높게 그분을 평가하는 거죠. 사실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머니 한을 풀어주는 것과 또 이제 그 공직자로서 어떤 그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하고는 이게 공과 사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아마 그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그 선임자가 그렇게 제의를 한 것도 적절하다라고 보고 또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 대신 우리 동료들이 어머니 한을 대신 풀어달라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쪽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정말 우리가 더욱더 그분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하님이 그 아드님의 심정이 가늠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그 연쇄 살인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자, 2018년 7월에 검찰 이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이 선고되지 않고요. 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화 가능성은 없다.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걸 고려해서 살인을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도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결국 결론만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예? 사람을 지금 몇 명을 죽인 겁니까 지금? 예? 세상에 이렇게 죽여놓고 무기징역. 개전의 정이 보인다. 살다 보면 반성문도 쓰고. 참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아드님의 그 얘기를 정말 감동적이다 이러고 하고 있다가 지금 막 갑자기 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은 유기의 반대말입니다. 형을 정하지 않는 기한을 정하지 않는 징역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가석방이나 아니면 형이 정해져서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외국에 사형이 이제 안 한다면 실제로 사형을 뭐 지금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선고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도 그거랑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 다루면서 이 재판부에 반성문 써서 내서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제가 그날 양 변호사님 안 나오셨고 박 변호사님 나오셨을 때 이 반성문 대리 서비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구치소, 교도소 내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보면은 재판부가 이 녀석 이거 막 반성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러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재판부도 사실 판사들이 신뢰가 없다라고 보이지만 재판부의 판사들은 또 몇 날 며칠 그런 일들만 거듭해서 반복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짜로 했다거나 남이 써줬다거나 사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이러면 금방 들통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감형을 해주다 보면 사유를 찾는 거예요. 오히려 찾다가 반성문을 하고 있다,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형 사유로 쓰면 이 감형이 마땅치 않아 보이는 입장에서는 혹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적당하게 감형해 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사건 연구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태국에서 2시간 넘게 쏟아진 폭우로 학교 앞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전봇대 옆에 한 여학생이 쓰러져 있는데요. 길을 지나다가 감전돼서 의식을 잃고 만 겁니다.
이거 감전. 좀 네, 어떻게 너무 위험한데요. 이때 보라색 우비를 입은 한 남성이 여학생에게 다가가더니 우산 손잡이로 여학생의 팔을 잡아당긴 후 힘껏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 소녀를 물속에서 구조한 남성. 바닥에 주저앉아서 거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자, 본인도 감전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더 놀라운 거는 이 우비를 쓴 남성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13살 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감전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소년의 엄청난 용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블러를 치지 않은 영상을 제가 봤는데 확실히 감전이 된 직후라서 그런지 저 친구가 막 되게 사지가 좀 경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천만 뭐 빨리 캐치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미국의 한 상점 내부인데요. 카운터에서 직원이 손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다짜고짜 카운터로 들어오더니 직원을 벽으로 힘껏 밀어붙이고 위협하는 듯한 행동을 보입니다. 왜 저래? 왜 강도? 이 남성, 조금 전 가게에 들렀던 손님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온 아이가 감자칩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여자친구의 카드 사용이 거부되자 직원이 아이 손에 들린 과자를 빼앗았던 겁니다. 직원의 태도에 불만을 가졌던 남성, 다시 돌아와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으로 번진 겁니다.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러자 남성에게 위협을 느낀 직원이 선반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남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몸싸움을 벌였고 흉기에 찔린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가시죠. My cousin was a father. My cousin had people who loved him. He has family. The person who's dead did not use a knife, did not use anything but their hands. But he's dead, and everyone's making it seem like that's okay, that he died that way. 네.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나요? 손님을 살해한 직원 당시 2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지만 기각되고 말았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미국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안전에 위협을 느낀 남성은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만약에 우리나라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좀 정당방위라는 말 자체를 끊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상황 인정 안 되는데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 자세히 보시면 이 복도인데 정체모를 하얀 가루들이 쌓여 있어서 다 저렇게 하얀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이리저리 나 있는 발자국 보면 좀 작죠? 범인이 누굴지 짐작이 가는데 CCTV를 돌려본 결과 아니나 다를까 영상 속에 3명의 꼬마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아이들 손에 빨간 통 보이세요? 예. 소화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괄량이들이 건물 곳곳에 저 소화기를 두고 마구 분사를 한 겁니다. 지금 불났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장난을 친 거예요. 어쩜 좋아. 물론 덕분에 이 건물 아주 깨끗하게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부모가 현재 보상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방송 보는 꼬마 사방 가족분들이 계시면 소화기 가지고 절대 장난치면 안 됩니다. 박 변호사님, 만약에 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았으면 네. 목돈 깨지는 건가요? 큰 돈 깨질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큰일이죠, 큰일이죠. 예. 자, 다음은 영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옷 속에 손을 쑥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둔기를 꺼내더니 현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 이거? 예, 그런데 자, 용감한 직원이 또 신문 더미를 냅다 던져요. 그렇게 해서 남성이 시선을 돌리자가 옆에 서 있던 여성이 강도를 바닥으로 휙 밀쳐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직원이 카운터를 뛰어넘어서 남성에게 몸을 날려 제압해버립니다. 이야, 좀 둘이 완전히 환상의 복식이에요, 지금. 예, 그럴만한 게 강도를 때려눕힌 여성이 알고 보니 직원의 사촌이었습니다. 이후에도 강도가 몸을 바둥거리면서 안간힘을 쓰자 두 사람 온 힘을 합쳐 강도를 억눌렀고요. 옆에 있던 할머니까지 합체를 해서 강도의 손에서 둔기를 빼앗아 버립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아니, 지팡이 집으시고 몸도 이렇게 가누기 힘드신 분인데. 야, 진짜. 자. 신고는 했을까요? 예, 강도를 밀친 여성이 한 손으로 강도를 누르고 또 다른 한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강도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도를 때려잡은 할머니의 용기가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야, 진짜 저 강도 입장에서는 억수로 운이 안 좋은 날. 아니 다 여성분들이고 한 명은 또 고령이니까 그러니까. 설마 하고 들어갔다가 된통 당한 겁니다. 혼 잘났어요. 그러니까요. 자, 5번째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택가인데요. 소방관 한 명이 품에 안은 검은 강아지를 소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클로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는 가족의 품에서 좀처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듯 온몸을 세차게 흔들어대는데요. 이 모습을 본 가족들도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기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전 이곳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오. 당시 반려견 클로이가 산사태에 휩쓸려 실종됐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강아지는 흙더미와 잔해 사이의 빈 공간에서 간신히 살아남았고 소방관이 48시간을 수색한 끝에 반려견을 찾아낸 겁니다. 세상에. 네, 이날 한참 동안 뛸 듯이 기뻐한 클로이는 구조대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고 하네요. 실종된 반려견 클로이와 가족들의 기쁨 넘치는 재회 현장이었습니다. 교수님 뭐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데요. 감동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예, 와, 진짜 48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감동적입니다. 자, 마지막 계속해서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프레리 독입니다. 설치목 다람쥐과에 속하는 동물인데 울음소리가 개와 닮아서 도그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로 햄스터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타고 어디 가네요. 네, 프레리 독이 주인과 자동차 여행길에 오른 건데요. 처음 보는 풍경들이 신기했는지 창가에 앙증맞은 손을 얹고 이리저리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해변가였는데요. 이렇게 주인은 프레리 독과 함께 미국 전역을 함께 여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뭘 흔드는 거예요, 지금? 꼬리. 스페셜한 스파에서부터 얼굴 마사지까지 호화로운 여행길에 여독을 푸는 모습마저 정말 사랑스럽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메가박땡 이벤트 당첨자, 영화 관람권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이 40대 주부 임수진님인데요. 어제 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실 것 같은데 마침 또 수술 날이 따님 생일이라서 미리 생일 파티까지 저렇게 하고 병원에 가셨답니다. 병원에 며칠 입원하실 것 같아서 가족들 반찬거리까지 다 저렇게 준비해놓고 가셨다고. 어떻게 뭐 수술 잘 끝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